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의 첫날 뉴스가 있는 저녁입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은 전남 해안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제주 서쪽 해상을 지나서 자정쯤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남쪽을 관통해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는 대정부 질의가 계속됐습니다. 역시 조국 법무장관이 태풍의 눈이었습니다. 오늘 뉴이저 초대석에는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출연합니다. 무엇이 검찰개혁인지 또 어떻게 해나갈 건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주파수 94.5 YTN 라디오와 동시에 방송됩니다. 샵 0945 유료 문자나 유튜브 팟빵 게시판 이용하셔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첫 소식 가보겠습니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대정부 질문 일정은 조금 전에 끝난 걸로 보입니다. 마지막 날인 오늘도 역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두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했습니다. 여당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한국당은 그동안 불거진 여러 논란을 집요하게 따져 물었습니다. 국회에 나가 있는 우철희 기자를 불러 자세한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철희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까지 조국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진 거죠? 네, 조금 전 저녁 7시쯤 정기국회 대정부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오늘은 교육, 사회, 문화 분야 질문이었지만 역시나 조국 대전의 날이었습니다. 새로운 의혹 제기보다는 기존에 나왔던 의혹과 논란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고 질의 도중 고성과 야유가 숱하게 오가기도 했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과 동양대 총장을 둘러싼 논란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패스트트랙 수사 불응을 문제 삼았습니다. 맹성규 의원은 검찰이 조국 장관 수사는 속도를 내면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상당히 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제사법위 간사이기도 한 송기현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수사 방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해경 123 정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적용을 막지 못하였다면서 광주지검장을 크게 질책했습니다. 조국 장관은 심각한 처해 상태를 고려해서 압수수색에 해달라고 진행했습니다. 어떤 것이 수사 여부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비교하긴 뭐합니다만은 훨씬 더 직접적인 수사 지시라고 생각하네요. 아까 검사장 말씀이. 박완주 의원은 동양대 표창장 논란과 관련해서 한국당 주광덕 의원과 최성해 총장의 만남을 언급하면서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작 정치가 부활한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거 역시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야당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텐데 어떤 질의가 나왔습니까? 야당에서는 조국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 당시 검사와의 통화 논란 등을 거듭 문제 삼았습니다. 주호영 의원은 검찰개혁의 핵심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면서 현재 권력을 건드렸다고 수사를 방해하는 이율 배반이자 법치주의 파괴를 저질렀다고 비판했습니다. 인륜은 부인에게 전화해서 당황하지 말라는 것까지가 인륜이고 검사 전화 바꾼 것은 공적인 일입니다.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바꿔달라고 한 게 아니라 제처가 순식간에 바꿔주어서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함진규 의원도 검찰이 조국 장관 자택 압수수색 때 최대한의 배려를 했다고 본다며 과연 일반인이나 기업을 압수수색할 때 이렇게까지 배려하는 일이 있냐고 지적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역시 검사와 통화한 건 장관의 권력으로 가장 노릇을 한 것이라면서 공사 구분이 안 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꼬집었습니다. 공사 구분이 안 되시는 거라면 공직자 말고 그냥 공처가 혹은 자연인으로 사시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말씀 새겨 듣겠습니다. 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장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한 만큼 질의를 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면서 조국 장관을 국무위원석에 앉혀둔 상태로 질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 역시 조국 장관에 대한 치열한 공방 속에 내일부터 시작되는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도 여야의 혈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우철입니다. 조속히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이 검찰청 3곳을 제외한 다른 특별수사부를 전면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또 외부 기관에 파견된 검사들도 전원 복귀시키고
수사의 관행과 조직 문화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조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찰총장에게도 지시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권력기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제시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 지시에 검찰이 선제적으로 자체 개혁 방안을 내놨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을 포함해 전국 검찰청 3곳에만 특별수사부를 남기기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중앙지검을 제외한 2곳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는 법무부와 협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검찰은 지난해 7월 창원과 울산지검 특수부와 41개 지청의 특별수사 전담 조직을 없앴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취임 이후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왔습니다. 지금 당장은 좀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를 제외한 외부기관 37곳에 파견됐던 검사 57명을 전부 복귀시켜 형사부와 공판부에서 민생범죄를 맡기기로 했습니다.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은 검찰의 영향력을 지나치게 키우고 권력기관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검찰은 이런 방안들을 즉각 시행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했습니다. 논란이 된 검사장급 검사들이 쓰던 전용 차량 이용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공개 소환과 포토라인, 피의 사실 공표 등 검찰권 행사 방식과 수사 관행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여성 검사와 형사 공판부 검사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인권을 보장하는 업무 방식과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들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대검의 건의를 적극 반영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대통령의 지시 다음 날 검찰이 발빠르게 자체 개혁안을 내놓은 것은 검찰 개혁과 별도로 조국 장관 관련 수사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특수부를 대폭 축소하고 피의사실 공보 준칙 개선안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의 자체 개혁안에 대해서 청와대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서 검찰이 발표한 방안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이 바라는 검찰 개혁의 시작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부인 정경심 교수를 비공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건강 문제와 또 언론의 과도한 관심에 따른 불상사 등을 우려해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통로로 소환하는 방안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검찰은 정 교수가 공인이 아닌 만큼 사전에 소환 일정을 알리지 않는다면서도 통상적인 방식으로 1층 출입문을 통해서 들어올 것이라며 사실상의 공개 소환 방침을 밝혔었습니다. 지난 주말 촛불 집회로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결집되면서 정부와 여당도 검찰 개혁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앞으로 검찰 개혁에 어떤 역할을 기대하게 될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남준 변호사가 직접 나와 계십니다.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제 지난 기수에는 위원이셨고 이번에 위원장을 맡으신 거죠? 1기에서는 위원이었고 지금은 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있고 개혁 지원단이 있고 해서 조금 혼동이 있습니다만 좀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체제에 대해서. 용어가 비슷비슷해가지고 일반 국민들은 좀 혼동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외부인과 내부인, 즉 법무부 외부인과 내부인의 사람들이 구성이 돼가지고 법무검찰개혁 방안을 법무부에 권고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추진지원단은 구성이 다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개혁위의 활동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어느 때보다도 검찰의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열망이 높습니다. 뭘 촛불 집회로 표현이 됐습니다만은 지금이 검찰 개혁을 꼭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다면 어떤 걸 얘기하시겠습니까? 지금 검찰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는 말이 이제 정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검찰 개혁은 과거부터 필요한 것이었고 지금까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다만 지난 촛불 집회 때 이러한 그 여론이 아주 높아진 것이죠. 그 이유는 결국 아마 조국 가족 장관의 가족까지에 대한 수사 그런 부분이
제 개인에게도 즉 일반적 국민 개개인에게도 어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국민들이 느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위원장께서는 법무장관의 어떤 정책 특보도 해보셨고, 예를 들면 캠프에서 이 검찰과 사법개혁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고 이 분야는 상당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상당한 전문가로 평가를 받고 계신데 검찰 개혁의 핵심은 이번에 무엇입니까? 이번에 물어보신다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단 검사 본연의 임무, 즉 검사 본연의 권한을 공정하게 행사하는 것, 그것이 이번 개혁의 목표인데 좀 낮은 수준의 목표라면 원래는 입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공수처라든지 수사권 조정도 있는데 이번에는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부 내부의 대통령령 그리고 법무부령 등을 통해 가지고 조직 인사 권한 등을 꽂힘으로써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공직수사처 같은 것은 일단 국회로 넘겨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법 안에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목표와 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목표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의 경우에는 일단 지금 말씀하신 공수처 그리고 수사권 조정 안이 들어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런 안들에 대한 국적국자 내용들을 결의해가지고 국회 법무부에서 안을 성안하거나 또는 도움을 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저 국회 입법 과정 또는 그런 부분이 많았습니다. 좀 큰 과제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2기에서는 신속한 계획이 필요해가지고 법무부 내부 그리고 대통령 등을 꽂힘으로써 신속하게 계획이 국민들에 체감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위원회가 발족식을 하고 바로 첫 안건으로 나온 것은 형사부 또 공판부 강화하는 방안 얘기가 나오고 이건 또 역시 특수부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국민들은 특수부와 공판부, 형사부가 어떻게 국민에 대한 법률 서비스, 법무 서비스와 관련이 있는지 조금 이해는 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신다면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제 이 부분은 원래 검사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과 상당히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일반 국민들은 뉴스 같은 데 많이 나오니까 검사가 수사를 하는 것이 본능을 알고 있는데 원래 검사는 경찰이 혹시 위법한 수사를 하는 것을 통제하는가 그리고 이것이 기소하는 데 적당한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이 원래 보통 우리 그 외국의 검사들이 다 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그 중심인 그 일을 하는 부서가 형사부, 공판부인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직접 수사, 특수수사를 하는 것이 더 강화되어 있는 상태고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인사에서도 상당히 우대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부, 공판부 강화라는 이 주제가 약간 잘못되었고 형사부, 공판부 쪽으로 조직 운영의 중심을 이동시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실제 인사에서 너무 홀대가 되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인사 규정이나 또는 검찰청 사무局에 관한 규정 그런 규정 등을 고침으로써 내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 규정까지 고쳐라 하는 그런 근거를 했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조직을 바꾸고 나름대로 업무의 관행들 또는 우선순위를 바꾼다면 특수부는 축소돼야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결국 일반 국민들에게 더 잘 이해되는 말은 특수부, 특수수사, 즉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그것과 같이 동면의 양면체로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이번에 이제 검찰 측에서 자체적으로 내는 것은 서울을 비롯한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한 3개의 특수부는 남겨놓고 나머지는 줄이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7개 있으니까 그중에 4개는 없애고 3개는 남겨놓겠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지. 근데 또 어떻게 보면 서울중앙지검을 남겨놓는다는 뜻은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검사만 한 50명 되지 않나요? 상당히 큰 부서인데.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눈 가리고 아웅 같은 느낌도 듭니다만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저도 오늘 이제 봤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고 법무검찰개혁이 권고를 한 그 다음 날 바로 이렇게까지 그 발표를 하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만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수부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도 실제로 특수부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비직제 기구를 통해 가지고 예를 들어 남부지검 금융조사부 같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실제 특수사를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형식만 그렇게 바꿔 가지고 특수부를 줄인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실제로 운영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계속 살펴봐야 될 것을 봅니다. 비직제 수사기구라고 하는 것은 조직에 그려져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힘을 가지고 외부의 지원을 받으면서 꾸려나갔던 금융조사팀 이런 걸 그런 걸 말씀하시는군요.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개혁에서 강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검찰권의 행사 방식이라든가 수사의 관행,
조직 문화 이것은 검찰 스스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강조를 하셨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하는 겁니까? 어제 말씀하셔가지고 그 말의 취지를 뭐 정확하게 100%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 아마도 검찰에게 큰 권한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권한을 좀 절제해서 수사를 하고 권력을 행사하라 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권한이 얼마나 큰가 하면 수사권부터 시작해가지고 수사지휘권 그리고 공소 제기 그리고 유지 형집행권까지 포함해가지고 형사소법 전반에서 재판권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런 권한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목표를 삼는 쪽이 그 어떤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 목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목표를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제해서 행사해야 되고 남용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게다가 공수처 수사권 조정 같은 그런 어떤 제도적 계획이 좀 완성된다면은 예. 아무래도 권한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에 나아질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전에 지금 이렇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을 때에도 그 권한을 좀 절제하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얼핏 짐작만 되지 이해가 바로 와닿지는 않는 건데 다른 기관에 파견 나가 있는 검사들이 결국 검찰의 권력을 비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걸 다시 불러 모은다는 것인데. 예, 오늘 그 발표한 내용 중에 그 부분이 포함되어 있던데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내부에서도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경찰에서도 상당한 기득권을 포기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 물론 앞으로 실제 얼마나 행사하는지 실제로 실현을 하는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평가를 해볼 만합니다. 그 부분은 검찰의 권한이 행사한다. 검찰의 권한을 강하게 행사하는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기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예. 또 그 기관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또한 그런데 그 기관 입장에서도 이제까지 검찰 파견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예. 왜냐하면 검찰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그런 측면도 많았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다 불러들여 이거는 조금 또 무리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제까지 관행화되어 가지고 그랬다는 것이지 예. 실제로 그 다른 파견을 받았던 그 기관들 같은 경우에도 법률 문제는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해서 예. 해결이 될 그런 문제였던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 내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 흔히 얘기하는 검사의 동일체. 모든 검사는 기수대로 기수 문화에 적응하면서 윗사람의 명령에 가능한 한 복종하고 전체 검찰을 위해서 아무튼 뭐든 바치는 이런 문화가 오히려 자율성과 뭔가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 문화를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예, 그 문화는 참 이 권력을 좀 너무 권력이 높은 수준에서 그런 식으로 집중돼 있을 경우에는 사실 상명하복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검찰 개혁을 통해 가지고도 그 나눠질 약화될 수 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어떤 통제 장치, 검사 동일체 원칙은 사실은 지금 폐기되었습니다. 예. 폐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명하복식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가지고 이 제기 절차 같은 것을 구체화한 그런 그 계획안을 일기 법무검찰개혁위와 그리고 대검의 개혁위에서도 같이 그 제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대로 좀 작동되지 않고 있어서 이 제기 행사권이 거의 하나도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위원회 활동 계획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고 제일 어려운 것은 이런 것이 제일 애로사항이 될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것도 있으신지요? 일기로 활동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열심히 법무검찰개혁안을 냈는데 그게 법무부에 들어가면서 너무 축소된 걸음이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이번 그 법무부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내면 그걸 제대로 실천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면 좋겠습니다. 예. 실제 임기는 1년인데 앞으로 적어도 3, 4개월 내에 주요한 그런 계획안은 법무부에 권고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무거운 짐 맡으셨는데 아무튼 국민들의 열망을 받아들여서 성공리에 잘 수행해 주시기를 저희가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동해, 집도, 카빈 상공, 남해, 제주도, 영광이, 이산호.
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제71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이 대구 공군기지에서 열렸는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철통 같은 안보가 대화와 협력을 뒷받침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향해 걸을 수 있게 한다며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안보 태세를 갖추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평화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지난 유엔 총회에서의 전쟁 불용 선언과 비무장지대의 국제평화지대화 제안 역시 강한 국방력을 가진 군에 대한 믿음과 군에 대한 자부심 덕분에 가능했다고 말했습니다. 북미 실무 협상이 오는 5일에 열립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내고 북미가 오는 4일 예비 접촉에 이어 5일 실무 협상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부상은 이번 협상을 통해 북미 관계의 긍정적인 발전이 가속되기를 기대한다며 북한 측의 대표들은 북미 실무 협상에 임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개최 장소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가 다음 달 23일에 종료될 예정인데요. 존 루드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협정을 갱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루드 차관은 한 포럼 연설에서 한국에 지소미아에 다시 전념할 것과 협정 갱신을 권장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나라가 서로의 차이를 다루기 위한 의미 있는 대화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은 공정하고 공평한 분담을 추구한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중국도 건국 70주년을 맞아 열병식을 열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열병식 연설에서 타이완과 홍콩을 겨냥해 평화통일과 일국양제, 즉 한국과 두 체제 방침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어떠한 힘도 중국 인민과 중화민족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막을 수 없다면서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하며 중국과 타이완의 평화적인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의 이런 발언은 홍콩의 민주화 시위 장기화와 타이완의 독립세력 득세 움직임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브리핑이 있는 저녁 시간입니다. 중요한 사건 사고 소식을 이현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뭡니까? 네, 홍정욱 전 의원의 딸이 마약을 밀반입하려다가 긴급 체포된 사건 어제 많이 보도가 됐었죠. 그렇죠. 홍 전 의원 딸 홍모 양은 하와이 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마약을 숨긴 이 가방을 싣고 이동하다가 세관에 적발이 됐습니다. 홍 양은 해외에서 변종 마약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홍 양을 인계받은 검찰은 곧바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홍 양 나이가 만 18세인 미성년자라는 부분을 고려할 때 의외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근 CJ그룹의 장남 등 유력 인사 마약 수사 관련해서 검찰의 봐주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다시 논란이 벌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대응한 거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투약 혐의도 받고 있고 다량의 마약을 소지하고 들어온 혐의도 있고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하지 않나 하는 생각했는데 구속영장 기각됐습니다. 맞습니다. 검찰이 홍 양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요. 법원은 기각했습니다. 법원은요. 홍 양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초범 그리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홍 전 의원의 이 딸이 갖고 들어오던 그 마약은 도대체 어떤 종류들입니까? 네, 일단은 그 홍 양의 가방 속에 있던 마약들의 종류를 보면요. 액상대마 카트리지 등 변종 대마가 있고요. 그리고 LSD가 있습니다. 이 LSD는 사실 강력한 환각제로 알려져 있는데 이 환각 효과가 어느 정도냐면요. 코카인의 100배, 필로폰의 300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입안에 넣고 혀로 녹이는 종이 또는 사탕 형태인데 무색, 무미, 무치라서 사실 단속이 어렵습니다. 액상대마 카트리지라면 아마 담배 피우는 것처럼 이렇게 피울 수 있는 전자담배처럼 생긴 거겠죠? 그런데 최근 마약 사건이 이제 계속 터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 유명인들, 또 유명인들의 자제들 이런 것들이 전체 그 마약 범죄가 어느 수준인지 우선 좀 현황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내 전체 마약 범죄 어느 수준인지 좀 말씀을 드리면요. 최근 5년간 무려 26.3%나 증가를 했습니다. 같은 기간 마약 압수량도 4.5배 늘어났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보면요. 국내 마약 사범은 2014년 9천여 명에서 2018년 12,000여 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연도별로 압수된 마약 규모도 살펴보겠습니다.
2014년 9만 2천여 그램에서요. 2018년에 41만 4천여 그램으로 급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 두 가지 자료를 보면요. 마약 사범도 그리고 또 마약 국내 유통되는 마약 규모도 모두 다 급증했다라는 것이 알 수 있는 자료입니다. 네. 지금 막 속보가 들어와서 잠깐 속보를 전하고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 발표입니다. 이춘재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 범인이 자기의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모방 범죄인 8차 범죄를 제외한 9건의 연쇄 살인 사건을 포함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건까지 모두 자백을 했다는 소식이 지금 막 들어왔습니다. 새로 자백한 5건의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는 아직 확인되지는 않아서 확인되는 대로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은 앞서서 9차,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품의 DNA와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 점을 근거로 해서 계속 그동안 여죄를 추궁해 왔습니다. 경찰이 일단 지난 1987년, 1989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을 계속 조사해 온 거죠. 경찰은 또 1986년 1차 화성 사건 이전에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7건이 있는데 이것도 이춘재 씨와 관련이 있는지도 계속 조사를 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서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9차례에 걸쳐서 이춘재를 상대로 해서 대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긴급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화성 용의자가 화성 사건 범행을 자백했다는 소식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가 보십시다. 네. 지금 마약 범죄에 대한 현황을 쭉 설명해 주셨는데 그 범죄, 마약 사범들의 유형은 각각 어떻게 됩니까? 네, 마약 사범이라고 해서 다 같지 않습니다. 예. 유형이 다양한데요. 일단 투약이 49%로 가장 많습니다. 예. 인원으로 보면 6천여 명인데요. 그다음은 밀매가 21%, 소지가 8.6%, 밀경 8.1%, 밀수 4.1% 순입니다. 예. 사실 이 마약이 중독성이 강한 마약, 무엇보다도 재활치료 선고를 통해서 치료 감호가 절실하다는 게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런데 치료 감호는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찾아봤더니요. 2014년에 28건이고 심지어 2017년엔 16건, 그리고 2018년에는 29건으로 굉장히 미미한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요. 검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치료 감호를 통한 재활에 힘써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검찰이 청구하지 않으면 이 사람의 중독이 입증되어도 법원에서는 따로 선고를 해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좀 더 적극적으로 중독이 심각하고 재범의 우려가 좀 더 농후하다라고 보인다면 좀 적극적으로 치료 감호를 청구를 해주시고 법원도 검찰이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권유를 해서 치료 감호를 통해서 중독된 마약 사범들에 대해서 재발이 이어지지 않도록 치료적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네, 본인도 치료 감호를 제대로 받지 않으면 파멸의 길로 빠지겠지만 네. 또 2차 범죄로 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건 검찰이 좀 적극 나서야 되겠군요. 네. 다음 소식은 뭡니까? 네, 경의선 고양이 살해 사건 관련 재판 소식입니다. 예. 지난 7월 13일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 경의선 책거리 인근 식당에서요. 30대 남성이 고양이를 잔인하게 살해했고 오늘 그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예. 그런데 자기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는 겁니까? 일단은 혐의를 일부 인정했고 일부 부인했는데요. 예.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고양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9살 이정모 씨 구체적 혐의가요. 동물보호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 재판에서 이 정 씨 측 변호인은요.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을 했는데 재물손괴에 대해서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예. 정 씨 변호인은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정 씨가 죽인 고양이가 피해자가 키우는 고양이라고 보기 어렵고 만에 하나 피해자 소유 고양이라고 해도 주인이 없는 길고양이라고 생각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서 타인 소유 재물을 손괴할 고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 씨는 자기가 살해한 걸로 돼 있는 고양이가 그냥 길냥이인 줄 알았다 이런 뜻입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 씨 측이 즉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살해한 이 고양이가 특정인 소유의 고양이인 줄 몰랐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데요.
이런 논리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에서요. 예. 재물손괴는 3년 이하 징역, 700만 원 이하 벌금이고요. 그리고 동물보호법 위반은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따라서 재물손괴 혐의가 없게 되면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만 처벌하게 되는데 형량이 낮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관련해서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만약에 재물손괴죄 부분이 탈락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동물보호법상으로 처벌되는 거에 비해서는 양형 기준이 조금 낮아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물보호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죽음의 방법, 죽이는 방법에 어떤 죄질이나 이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어떤 양형 기준으로 법원에서 더 높게 판단할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따라서요. 이 관련 혐의를 적용하려면 다음 재판에 검찰이 집중해서 밝혀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정 씨가 예. 고양이를 살해할 당시 주인이 있는 고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든 뭐 그런 이렇게 살해 또는 뭐 죽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잔혹하게 잔인하게 살해한 그런 이유가 뭔가 밝혀지는 게 있나요? 네, 이 정 씨가 수사 과정에서 밝힌 범행 이유는요. 네. 고양이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취지의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개인 감정인 범행 동기로 풀이가 되는 그 부분인데요. 또 고양이를 죽일 생각으로 사료에 세탁세제를 섞어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정 씨의 혐의 관련해서 좀 구체적 범행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 즉 고양이 꼬리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리치며 머리를 밟으면서 수차례 같은 행위를 반복했고요. 결국 잔인하게 살해했고 이후에 사체를 유기까지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정말 생명에 대해서 이렇게 끔찍한 일들이 자꾸 벌어져서 안타깝습니다. 이현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민들은 웬만한 사람 다 알죠. 정치인들이 시험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런 혜택을 받는다는 자체가 좀 아닌 것 같아요. 국회의원 자녀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의 활동 등 국회의원 자녀 입시 비리 검증 특별위원회를 국회에 설치하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이러다 신용만 하다 끝나는 게 아닌지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전수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다고 했으면 해야죠. 문제는 본인들 자신들의 문제가 되니까 거칠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 집권자들을 해야지. 불똥 고추를 뛸 필요까지 뭐 있겠어요. 그러면 나머지 국회의원들이나 뭐 장관, 차관, 자녀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신가요? 아니 어떤 물증이 있고 하면 뭐 어떤 사람을 찍어서는 할 수 있겠죠. 지금 현실에 비춰진 뉴스에 나오는 잘못된 사람들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조국 사태 이후로 조사를 미루자고 했거든요. 뭐 그때 되면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루어지지 않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조국 사태를 해결하고 나면 또 허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김에 뭐 양쪽 다 같이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입시 비리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일들 보면서 어떤 기분 드셨어요? 좋진 않죠. 왜냐면은 똑같이 노력해서 들어갔다고 생각했는데 옆에서는 이렇게 편하게 진짜 뭐 그분들도 뭐 노력해서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소위 말해서 낙하산 백으로 그렇게 들어가는 거 보면은 좋진 않죠. 좀 회의감이 들었어요. 약간 저는 이렇게 아등바등 이제 공부를 하는데 저희 사람들은 이제 좀 쉬운 길로 부모님 잘 만나서 그 학교를 가는구나, 좋은 학교를. 그 자녀분들이 나중에 이제 뭐 고등학교 가고 대학교 가고 할 텐데 그때 뭐 입시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때 나중에 어떤 모습이었으면 돈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막 이런 거 말고 그냥 같이 능력 있는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똑같이 대우받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번 일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 소통이 있는 저녁에서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시민들의 관심이 이거 되게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많은 시민들이 이 합의 불발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는데요. 선배님도 자녀 두셨잖아요. 그렇죠. 이 예.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정치권에서 벌어지는 일은 오래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느냐면 맨 처음에는 비리 의혹 스캔들이 뻥 하고 터집니다. 네. 그러면은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들 그래온 거 아니야? 안 그래? 이러면서 이제 버티죠. 네. 그러면 이제 그래?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조사해 볼까? 누구나 다 어떻게 돼 있는지 그러면 그런 의견이 등장하죠. 그러면 그다음에 또 좋아. 나는 뭐 찔리는 거 없어. 이러면서 당당하게들 다들 나섭니다. 찬성을 하죠. 그러다가 거기서 이제 누가 난 못해 그러면 이제 의심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진 않겠죠. 네. 그러다가 이래야 해. 저거부터 해야 해. 왜 그건 우리한테 좀 불리한데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해. 이렇게 저렇게 이제 옥신각신 하다가 끝나죠. 그런데 이번에도 그렇게 끝나면 너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정말 그런 뜻이 있다면, 정말 그런 뜻이 국회의원들한테 있다면 자진해서 우선 자녀들의 입시 과정과 지원 내역, 그다음에 입학한 대학의 입시 과정을 다 소명서를 적어서 먼저 써내면 됩니다. 그 다음엔 그걸 언론이 취재를 할 수도 있고, 뭐 국회 사무처에서 나서서 조사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자녀들의 대학 입시는 이게 개인 신상 정보가 많이 담겨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까다롭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정말 하고 싶으면 본인들이 먼저 써내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하면 됩니다. 예, 국회의원 자녀 입시 전수조사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저희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소통이 있는 저녁 소 있죠. 오늘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앞으로 더 생생한 목소리 담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태풍입니다. 18번째 태풍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빨리 우리나라에 도착한다고 하는 거죠? 네, 예. 제주도를 지나서요. 내일 자정쯤에는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18호 미탁은 태풍의 눈은 보이지만 구름 형태가 조금 흐트러졌습니다. 상하이 부근으로 북상하면서 강한 태풍에서 중간 강도 태풍으로 한 단계 약해진 겁니다. 태풍이 한반도에 도달하는 시각도 예상보다 빨라졌습니다. 기존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에 밀려 태풍이 상하이 북쪽까지 올라간 뒤 우리나라로 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고기압이 약화하며 태풍이 일찍 동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이동 경로가 짧아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태풍은 내일 밤 제주도 부근을 지나 개천절 0시에 전남 해안에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남부 내륙을 관통한 뒤 개천절 오전에 동해로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태풍 상륙이 빨라지면서 취약 시간대인 밤 사이에 태풍이 남부를 강타하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밤은 낮보다 비바람에 대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특히 태풍에 동반된 비구름이 지형 효과를 받을 경우 밤에 더 강하게 발달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제주 산간에 600mm의 비를 예보한 데 이어 경북 북부와 영동도 강우량을 500mm로 상향했습니다. 그만큼 큰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또 제주도와 해안가, 섬 지역에는 초속 45m의 강풍이 불며 시설물 피해와 함께 해일도 우려된다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YTN 김윤우입니다. 네, 태풍이 불어닥치면 방역 작업은 더 어려워진다고 합니다. 돼지를 사육하는 농가들은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네, 그렇죠. 강한 비, 바람 때문에 소독 작업을 해도 소용이 없어지고 바이러스가 또 멀리 퍼질 우려도 있습니다. 걱정입니다. 유재복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뒤 가장 바쁜 곳 가운데 하나입니다. 토양 소독제로 쓰이는 생석회 공장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쉼없이 가동했던 이 공장은 태풍의 북상 소식에 힘든 임무가 더해졌습니다. 태풍이 지나간 뒤를 대비한 물량 확보입니다. 24시간 지금 풀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생산하고 있고 하루에 생산되는 건 한 100톤 정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 돼지 농가에 몇 차례씩 소독이 이루어졌습니다. 생석회는 5cm가량 두껍게 깔았습니다. 하지만 비와 바람에는 모두 녹거나 날아가 버려 무용지물이 됩니다. 많은 비를 몰고 오면 방역을 위해서 쏟아부었던 소독약이나
생석회는 어디로 날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돼지 살처분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발생 농가 주변과 강화군 돼지 9만 7천여 마리를 모두 살처분했습니다. 비가 오면 사체나 분유에서 나오는 침출수도 걱정인데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이를 막습니다. 매몰지의 배수로나 물타리 등은 방역단이 현장에 나가 일일이 점검했습니다. 정부는 농가 주변 시설물을 꼼꼼히 살피는 것과 함께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등의 참여를 자제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로 전해드린 소식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인 이춘재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네, 화성 사건 9건 그리고 다른 범행 5건 이렇게 총 14건의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네,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드디어 입을 연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화성 연쇄 살인 사건과의 연관성에 대해 굳게 입을 다물던 이춘재가 오늘 경찰에 자백했습니다. 이춘재는 우선 지난 1986년부터 1991년 사이에 일어난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 모두 자신의 범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를 제외한 나머지 9건의 연쇄 살인 사건을 자신이 저질렀다고 털어놨습니다. 여기에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5건의 범행에 대해서도 자신이 한 짓이라고 밝혔는데요. 5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앞서 경찰은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가운데 5차, 7차, 9차 사건의 증거품에서 발견된 DNA와 이 씨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들며 이 씨를 추궁해왔습니다. 또 공개된 사건들 이외에 여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이 씨를 조사해왔는데요. 일단 지난 1987년과 1989년 수원시 일대에서 발생한 여고생 살인 사건과의 관련성에 주목해왔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1986년에 벌어진 1차 화성 사건 이전에 화성 일대에서 벌어진 성폭행 사건 7건과의 관련성도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이 씨 조사를 위해 프로파일러를 투입하고 이 씨가 수감 중인 부산 교도소를 찾아가 9차례 대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통계청이 오늘 오전 지난달 소비자 물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마이너스 0.4, 그러니까 1년 전보다 0.4% 하락한 겁니다. 네, 물가가 떨어졌다는데 피부에 와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단 물가가 내렸다고 해서 좋은 것만은 아닌 거죠. 네, 경제가 활력이 있으면 물가도 오를 만큼은 오르는 건데 잘 살펴야 될 일입니다. 오인석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0%대에 머물렀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주저앉았습니다. 1년 전보다 0.4% 하락한 것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지난 1965년 이후 첫 공식 마이너스 물가입니다. 지난 8월 0.0%로 사실상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2달 연속 물가가 하락한 겁니다. 통계청은 농산물 가격 하락과 석유류 가격 안정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축수산물의 지난달 가격은 8.2% 떨어졌고 석유류 가격은 5.6% 하락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무와 파, 상추, 토마토 값이 크게 하락했고 휘발유와 경유, LPG 가격도 떨어졌습니다. 여기에 건강보험 확대와 고교 3학년 무상교육 실시 등 정부 정책도 물가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마이너스 물가는 소비자 물가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요. 예를 들어 고교 납입금이 36.2% 하락하였고 학교 급식비는 57.8% 하락하였습니다. 2달 연속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한국은행은 디플레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일시적인 저물가 현상으로 판단했습니다. 최근 몇 달간의 물가 흐름이 디플레이션 징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저 효과가 완화되는 금년 말부터는 0% 중후반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을 경계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향후에 전반적으로 물가가 떨어질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실제로 나중에 경기 부진이라던가 소비 위축을 불러오는 디플레 현상의 초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수요 창출을 위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과 한국은행의 완화적 통화 정책이
동시에 작동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습니다. YTN 오인성입니다. 네, 물가가 떨어졌어요. 근데 물가가 또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지금 사야 되나 아니면 조금 이따 사야 되나 좀 기다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자꾸 기다리다 보면 물가는 또 더 떨어지죠. 소비가 줄죠. 그럼 기업의 매출이 줍니다. 기업은 어쩔 수 없이 투자를 줄이거나 사람을 줄이거나 비용을 줄일 수도 있죠. 이것이 다시 소비 심리를 또 위축시킵니다. 이렇게 악순환이 계속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이 2년 이상 마이너스면 이건 디플레이션으로 규정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8월, 9월 2달 마이너스니까 디플레이션 걱정이 정말 성급해 보이기는 하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디플레이션 쪽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냐 하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아까 전문가도 그걸 지적을 하죠. 전문가들은 경제가 성장하는 힘이 약해지면서 물가가 떨어지는 거니까 이거는 좋지 않은 신호로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디플레이션이 시작되면은 그때 가서는 뭐 논의를 하고 방안을 짜내봤자 별로 효력이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경제 관련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이제 석 달이 됐습니다. 그동안 몇 가지 품목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허가가 나기는 했지만 이 불산액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단 한 건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입장을 내놨습니다. 일본의 조치는 우리나라만을 겨냥한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차별 조치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1일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해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요한 3개 핵심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일괄 허가에서 개별 허가로 바꾼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일본은 지금까지 포토레지스트 3건, 불화수소 1건,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1건에 대해 개별 수출 허가를 발급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용 불산액의 경우 단 한 건의 수출 허가도 내주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불산액의 경우 유엔 무기 금수 국가에 적용되는 9종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차례 서류 보완을 이유로 신청 후 90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건의 허가도 발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른바 에칭가스로 불리는 불화수소는 기체로 허가가 난 품목인 반면 불산액은 반도체 공정에서 웨이프의 산화막을 세정, 식각하는 데 사용되는 중요한 품목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나라를 유독 차별적으로 적용해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수출 제한적이고 우리나라만을 특정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차별 조치입니다. 민간 거래를 저해하지 않아야 한다는 국제 수출 통제 체제의 기본 정신과 원칙도 어긋나는 만큼 WTO의 규범에 합치한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도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WTO 양자협의 등에서 일본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오는 22일 일왕 즉위식이 중대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지만 여전히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입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해외 금리 연계 파생 결합 펀드 약어로 DLF에 투자한 사람들이 원금의 상당 부분을 잃고 큰 손해를 입었다는 소식 저희가 계속 전해드렸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들어갔고요. 그 중간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행들이 수수료에 눈이 멀어서 위험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품을 계속 팔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하영 기자입니다. 대규모 원금 손실 우려가 현실화한 DLF 사태. 투자자의 눈물 뒤에는 설계부터 판매까지 모든 과정에서 금융회사의 총체적 부실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DLF 상품은 외국계 투자은행이 국내 증권사에 소개하고 증권사가 은행에 판매를 제한하는 형태로 시작됐습니다. 증권사 내부에서 원금 손실 우려가 나왔지만 상품은 문제없이 발행됐습니다. 위험 관리에 소홀한 건 은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때는 내부 심의와 승인을 거치지만 심의율은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특히 상품 정보와 손실 가능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불완전 판매도 20%가량이나 됐습니다. 은행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는 자산운용사의 모의 실험 결과를 검증 없이 홍보와 영업에 활용했고 손실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도 판매를 이어갔습니다.
금리 하락으로 인해 손실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도 손실 배수 상향 등을 통해 고객, 즉 투자자가 부담해야 할 상품의 위험성은 높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 사이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미 만기가 돌아온 상품 가운데는 사실상 전액 손실도 발생했고 남은 투자액 가운데 상당수는 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리게 됐습니다. 2억을 투자했고요. 지금 한 4천만 원이 안 남았어요. 원금 손실 한 번이라도 했으면 제가 이 나이에, 제가 65이에요. 65살에 그거를 했겠어요? 피해 투자자들은 민사소송에 이어 형사적 책임도 묻기로 했습니다.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장 또한 그 각 은행의 임원과 각 PB들, 판매한 PB들을 상대로 해서 검찰에 고발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당국은 추가 검사를 진행한 뒤 법리 검토를 거쳐 엄중한 제재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입니다. 금감원은 분쟁 조정을 거쳐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 비율을 결정하고 이달 안에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네, 안타깝네요. 다른 곳도 아니고 은행에 돈을 맡기는 고객이라면 누구나 자기가 맡긴 자산이 안전하기를 바라고 안전할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고객들한테 가장 위험한 상품을 권하고 위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니까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요. 어떤 피해자들은요. 적금 같은 걸로 알고 돈을 넣었다가 다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뭐 고객들은 안전한 걸로 알았을 텐데 은행의 뭐 도덕적 해이일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어쩌면 도덕적 해이를 넘어서 기망, 흔히 이제 사기라고 하는 거죠. 사기 행위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과연 소비자를 어느 정도 기만했는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 조사와 수사 결과에 따라서 고객이 잃어버린 돈, 손실에 대해서 도대체 은행이 어느 만큼 배상할 책임이 있느냐 이런 게 이제 정해지겠죠. 네, 보통 이런 일이 있으면 이제 피해자들이 뭐 대책위원회를 꾸리잖아요. 그렇죠.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기 전에 금융당국이 신속하게 나서서 해결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추진했던 서민형 안심전환 대출에 원래 계획했던 20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74조 원 상당의 신청이 접수됐습니다. 신청자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의 이명순 금융소비자국장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융위가 발표한 것을 보면 대충 주택 값이 2억 1천만에서 2억 8천만 원 사이에서 커트라인이 끊길 것 같다. 이제 이렇게 나왔는데 이 계산은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겁니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계획된 20조 원을 크게 초과하는 신청이 접수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서 당초 발표한 바와 같이 주택가격이 낮은 분부터 지원을 해드려야 하는 상황이고 2억 1천만 원이라는 것은 신청하신 분들을 주택가격이 가장 낮은 분부터 시작해서 다음 높은 분들 또 그 다음 높은 분들 순서로 대출 신청액을 더했을 때 합이 20조 원이 되는 주택가격 상한이 2억 1천만 원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분들 중에 요건이 안 맞거나 자진 철회를 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 다음 높은 집값을 가진 분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방식으로 소위 말해 커트라인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빠지시는 분들의 비율이 최대 40%라고 가정할 경우 집값 상한이 2억 8천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주택가격이 내 집이 2억 1천만 원, 2억 5천만 원, 2억 8천만 원 이렇다고 하면 이미 서울 사시는 분들은 아유 나는 이거 뭐 기대하기 어렵겠다. 또 수도권 큰 도시에 사시는 분이나 지방 대도시에 사시는 분들도 어렵다. 결국 지역에 작은 집을 가진 분들만 해당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는데 실제로 서울 살면 불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사실이 아닙니다. 물론 서울이나 경기권보다 비수도권이 집값이 낮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상대적으로 많은 지원이 갈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저희가 전체 신청자분들 63만 명 중에서 약 35만 명을 대상으로 잠정 추계해 본 바로는 집값 상한이 2억 1천만 원이 된다고 가장 보수적으로 가정할 경우에도 수도권 지원 대상자가 전체의 44.3% 정도, 그리고 비수도권 지원 대상자가 55.7%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지금 2억 1천인데 중간에서 이제 탈락하거나 신청 서류나 요건이 미비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걸 한 40몇 % 잡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까지 많이 빠져나갈 수 있습니까? 예전 거 보면은 한 15% 정도 빠져나간 것 같던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시행 당시에는 이 비율이 15%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은행 창구에서 한 분 한 분 대면 접수로만 받았던 거고요. 이번에는 온라인을 통한 신청이 전체의 88%나 되기 때문에 이 비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대면으로 하나씩 확인하면서 받았을 때와 인터넷으로 그냥 쭉 접수를 다 받았을 때의 차이가 상당히 클 거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대상자를 선정할 때 주택 가격 말고 다른 요인도 또 따지는 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이번 안심전환대출을 계획하고 처음 발표할 때부터 일관되게 주택가격이 낮은 순으로 공급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고 말씀드린 그대로 주택가격만을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네. 대상자들이 최종 결정하기 전에 꼭 주의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뭡니까? 지원 대상에 선정되셨더라도 언제든 철회가 가능한데 저희가 특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의 부채 상환 능력과 앞으로의 금리 전망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신 후에 최종적인 대환 여부를 결정하시라는 점입니다. 금리가 낮다는 점만 보시지 말고 원리금을 분할해서 바로 상환하셔야 한다는 점, 특히 1.85%를 적용받으시려면 10년 안에 모든 원리금을 다 갚으셔야 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 앞으로 시중금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모르므로 이번에 갈아타시게 되면 장기로 금리가 고정이 된다는 점도 함께 생각하셔서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금융위원회 발표를 보면 이번에 혜택을 받게 되는 분이 한 27만 명. 이분들에 대한 지원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편의상 최초 심사 대상자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집값이 2억 1천만 원 이하인 신청자분들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 문자 메시지 등으로 연락이 가고 심사가 진행되고 계십니다. 이 최초 심사 과정이 빠르면 다음 달 초중반까지 끝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빠지시는 분들이 생기면 차상위 집값 신청자분들께 차례로 연락이 가고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지난 2015년 안심전환 대출 때 추가 공급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조인데 실제로 신청받은 걸 보니까 70조 정도의 수요가 있다면 좀 추가 공급 계획 같은 걸 세울 수 없습니까? 네. 저희로서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여러 차례 밝힌 바와 같이 현재 정책 재원 여력이나 MBS 시장 상황 등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추가 공급은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이번에 신청을 하셨다가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신 분들 중 대부분은 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해드리고 있는 보금자리론으로 2% 초반대 금리로 갈아타실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열려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울러 이번 신청 과정에서 서민 실수요층의 주거비용 경감 수요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된 만큼 정부로서는 앞으로도 정책 재원 여력을 확충하고 관련 제도도 개선해서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최대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뭐 서민들 입장에서 집을 사기 위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게 고정금리가 아니고 준고정금리거나 변동금리면 상당히 불안해하죠. 이걸 이제 고정금리로 낮게 또 바꿔주는 거라 참 좋은 혜택입니다만은 대충 이렇게 되면은 20년 동안 1년에 얼마씩 세금 혜택이 주어지겠습니까? 세금 혜택이라기보다는 세금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렇고요. 이 이자가 경감되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2억 1천만 원에 2억 1천만 원을 주택 상한으로 잡았을 때 1년에
이분들이 선정이 되셨을 때는 1년에 75만 원 정도 75만 원. 예. 이자 혜택, 이자 경감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네. 이명수 국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0월의 첫날 뉴스가 있는 저녁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음악이 뭡니까? 네, 오늘은 박정현의 꿈에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혹시 이게 꿈이란 걸 그대가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내가 정말 잘할 거야. 그대 다른 생각 못하도록. 그대 이젠 가지 마요. 그냥 여기서 나와 있어줘요. 나도 깨질